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제 집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영아. 더 이상 이 연극은 못하겠어. 준호야, 목소리 좀 낮춰. 소연이가 들으면 어떡하니? 소연이, 그 애는 이제 상관없어. 아버지도 죽었는데 뭘 더 숨기겠어. 그 순간 제 딸 소연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의 전 남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끝까지 침묵했을까요? 왜 제 재산을 모두 동생에게 맡기고 떠났을까요? 오늘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55세이고 지방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당시 암투병 중인 아내를 잃어버리고 7살이었던 딸 소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 물류센터 운영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소연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소연이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소연이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모를 두고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자주 말했습니다. 사장님,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연이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프장에서 만난 박 회장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도연 씨,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박 회장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어요. 그렇게 미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였습니다. 미영 씨는 45세였지만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명품 옷차림에 우아한 몸가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서인지 세련된 분위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에요. 김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혼 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잘 알아요. 미영 씨는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갤러리 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저는 미영 씨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소연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연아, 아저씨랑 같이 놀이공원 갈까? 네, 좋아요. 첫 만남에서 소연이는 미영 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같은 존재를 만난 것이 기뻤나 봅니다. 미영 씨는 제 사업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사업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으니까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미영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미영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소연이는 새 엄마가 생긴다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는 소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정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가 좋을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미영 씨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손님 접대도 완벽했습니다. 회사 임원들, 부인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려니 했지만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 서울에 있는 친구예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영 씨는 가끔 제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요. 회사 접대 비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업하시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혹시 회사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로서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재산 관련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혹시 보험은 얼마나 들어놓으셨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제가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나 싶어서요. 아, 네. 당연히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소연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도 좋은 아내였습니다. 작은 의심들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사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요? 전에 말씀 안 하셨는데요. 죄송해요. 사실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유학을 보냈는데 이번에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아들 이름은 준호이고 28세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만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 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오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엄마가 말해줬어요. 오빠가 생긴다며 기뻐했어요. 그래? 무섭지 않아? 아니요. 오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연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8세 성인 남자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집 청소도 다시 하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아이예요. 네, 알겠어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아들 준호예요. 미영 씨가 준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박수를 나누었는데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 많았겠네요. 그냥 그랬어요. 대답이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제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마치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도 처음 보는 오빠가 신기한지 자꾸 쳐다봤습니다. 오빠, 미국은 어때요? 괜찮았어. 미국 음식은 맛있어요? 그냥 그래. 준호는 소연이에게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시계나 옷차림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그럭저럭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업이 주력이고 몇 가지 더 하고 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미영 씨가 저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네, 그러겠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준호에게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새 환경에 대한 어색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었니? 네, 먹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보니 경제 뉴스와 주식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거니? 아, 네. 요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쪽 일을 하고 싶어?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제 사업에 관심이 있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내 사업 말이니? 네, 건설업이랑 부동산 쪽이 요즘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요.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기회를 포착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준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회장인 제 동생 태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새로 들어온 아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런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사업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미영 씨와 준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 준호 취업 이야기요. 미영 씨가 대답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사업 관련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임직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한 200명 정도 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준호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회사 조직도 주요 거래처, 보유 부동산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사 서류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왜? 공부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아버지 일을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직 취업도 안 한 상태에서 제 일을 돕겠다고 하는 게 성급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아예 회사에 구경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회사를?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를 회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둘러보는 시선이 마치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큰 회사네요. 그럭저럭해. 직원들도 많고 사무실도 넓고 대단해요. 칭찬이었지만 왠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회사 투어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았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신 게요.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겸손하시네요. 근데 혹시 후계자는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후계자라니 소연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제가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계자? 네, 소연이는 아직 어리고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고작 2주 만에 후계자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오늘 준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후계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벌써? 나도 황당했어. 우리 집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형, 조심해. 뭔가 이상해. 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업무 관련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들 준호인데요. 혹시 이번 달 매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준호 씨가 회사 자료를 요청하시는데요. 무슨 자료? 매출 현황이랑 재무제표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회사 기밀 자료를 함부로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회사에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했다며? 아, 네. 공부하려고요. 그런 자료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몰랐어요. 사과는 했지만 표정이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제 서재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 책 좀 빌려보려고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회사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왜 봤어? 아, 실수로 건드렸어요. 변명이었지만 명백히 의도적으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함부로 서류도 보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미영 씨는 준호를 감쌌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 말고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세요? 왜? 아, 궁금해서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투자할 돈이나 있어? 아직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단순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유언장?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28세 청년이 55세 아버지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소연이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표면적으로는 소연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사 자료 요청, 재산 관련 질문, 후계자 이야기,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준호를 감쌌지만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준호는 정말 미영 씨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불편한 감정과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아들이었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재산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평화로운 일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심은 날로 커졌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급한 계약건이 취소되어서 회의가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소연이는 학원에 가고 미영 씨와 준호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었어.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하는 거야? 연극이라는 말 하지 마. 소연이가 들으면 어떡해. 소연이는 지금 학원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에 있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당연히 의심하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렇긴 해. 처음부터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랬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해. 알겠어.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아. 집도 이렇게 크고. 당연하지. 내가 조사해 보니까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 조사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돼?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 50억? 응. 성공한 사업가들은 보험을 크게 드는 경우가 많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준호야, 아버지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준호도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극이라는 말, 조사했다는 말, 보험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립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과거 이력, 가족관계, 특히 아들에 대한 정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준호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미영 씨도 장 보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옷가지와 함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분명 김준호였는데 생년월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75년생이었습니다. 28세가 아니라 48세였습니다. 계속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혼 증명서가 있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이미영이었습니다. 이혼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는 미영 씨의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이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이용해서 아들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더 찾아보니 미영 씨의 과거 자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갤러리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빚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를 아들로 소개한 것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준호의 질문도 이제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사업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냥 그랬어. 요즘 건설 경기가 좋다던데 매출도 많이 늘어나셨겠어요. 글쎄,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겠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영 씨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식사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소연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소연이는 미영 씨를 정말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준호도 오빠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하면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좀 보자. 급한 일이 있어. 형,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돼. 지금 나올 수 있어? 30분 후 태수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준호가 미영 씨 전 남편이라고? 응, 서류로 확인했어. 미쳤구나. 완전히 사기꾼들이네. 태수는 분노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형,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소연이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형, 이들이 뭘 노리는지 알겠지? 형 재산이야. 알아. 혹시 형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태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는 저를 속여서 결혼한 후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보험금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침실로 갔습니다. 미영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도 소연이에 대한 애정도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소연이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대화가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을 묻는 말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혹시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닐까?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나이도 있으시고 사업 스트레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미영 씨와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이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까? 정말 저를 해칠 생각인 걸까? 점심시간에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형, 밤새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나도 그런 생각이야.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돼.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소연이는 어떻게 하지?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형 안전이 더 중요해.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딸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연이는 지켜내겠다고. 설령 제가 다치더라도 딸만은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앞으로 제가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제 몸에 큰 무리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미영 씨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걱정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가슴 통증이 자주 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형, 얼굴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병원 가자. 태수의 강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협심증 증세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심각한 건가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시면 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매일 사기꾼들과 함께 살면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결정해야 돼. 몸까지 이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참을 거야? 소연이 때문에 그래. 소연이도 중요하지만 형이 쓰러지면 소연이는 어떻게 돼?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소연이는 정말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왜?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연이도 제 상태를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아빠가 아프면 저는 어떻게 해요? 소연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었는데 저까지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 아파. 소연이 곁에 오래오래 있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수를 불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이를 부탁해. 형, 무슨 소리야? 들어봐. 내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와 준호는 분명히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만약 내가 죽으면 소연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소연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커. 저는 태수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너한테 넘기려고 해. 명목상으로는 사업 파트너십 확대라고 하고. 형, 보험 수익자도 소연이와 너로 바꿀 거야. 미영 씨 몰래 말이야. 정말 그럴 거야? 응. 그리고 너는 소연이를 지켜줘야 해. 미영 씨와 준호한테서 말이야.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형은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소연이한테도? 소연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이런 일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나는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이는 달라.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태수에게 넘기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지분을? 회계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야. 내 동생이 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걸세.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상 결정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미영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가서 처리했습니다. 수익자를 딸과 동생으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네, 가족 상황이 바뀌어서요. 부인분은 빼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보험사 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힘드시죠?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제가 몸보신 음식 해드릴게요. 미영 씨의 가짜 관심이 이제는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도 계속 재산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 경영이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고? 네, 투자도 받아보고 사업도 확장해보고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아직은 괜찮아. 준호의 눈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건강도 계속 챙겨야 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 재혼 가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서요. 소연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의 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소연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소연이는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이 고통스러웠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태수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연이를 지킬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형, 정말 이게 최선이야? 응,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내 몸이 버틸 때까지. 심장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자주 오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왜 수술을 안 받으시려고 해요?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사실 수술을 받으면 입원해야 하고, 그러면 미영 씨와 준호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슴 통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였지만 참았습니다. 미영 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약을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진실을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학교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평생 함께 있어요. 그래, 평생 함께 있자.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연이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소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제 몸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희생해야 하더라도 그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태수가 약속했으니까요. 소연이를 지켜달라는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 가고 미영 씨는 장 보러 나간 후였습니다. 준호만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책상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119를 불러.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이 몰려왔습니다. 태수와 소연이, 그리고 미영 씨와 준호까지. 아빠. 소연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수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한 거 기억하지? 형, 그런 말 하지 마. 소연이를 부탁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연이와 태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소연이는 계속 울었고 미영 씨도 슬픈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미영 씨와 준호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 개봉을 요청합니다. 유언장이라고 하셨는데 고인께서 작성하신 게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영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진행되겠네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속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지분은 이미 태수 씨에게 모두 넘어가 있고 부동산도 대부분 명의가 바뀌어 있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생전에 증여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되어 있어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넘겼다고? 미영 씨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익자는 소연양과 동생분인 태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를 완전히 배제했잖아. 목소리 좀 낮춰. 미영 씨가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자가 우리를 의심했던 거야. 그래서 미리 재산을 빼돌린 거라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태수 씨, 이건 부당해요. 제가 법적 배우자인데 왜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형이 생전에 결정하신 일입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때 태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준호 씨 나이가 정말 28세인가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권을 확인해 봤는데 1975년생이더군요. 48세시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와 이혼한 기록도 있고요. 미영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형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신분을 조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영 씨의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이시죠?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이용해서 아들 행세를 하신 거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형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태수의 말에 미영 씨가 무너졌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형의 유언대로요. 그날 미영 씨와 준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다 네가 성급해서 그런 거야. 네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무리였어. 그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없는데. 둘은 서로를 탓하며 헤어졌습니다. 함께했던 계획도 실패했고 관계도 끝났습니다. 준호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미영이는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연이를 친딸처럼 돌봤습니다. 삼촌, 엄마와 오빠는 왜 갑자기 떠났어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앞으로는 삼촌이 소연이를 지킬 거야. 아빠가 그러다고 하셨어요? 응, 아빠가 소연이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셨어. 소연이는 진실을 모른 채 태수와 함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습니다. 비록 제가 희생해야 했지만 소연이만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와 준호는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돈도,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을 지켰습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침묵했던 이유였습니다.
소연이의 행복이 제 목숨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소연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삼촌,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는 항상 소연이 곁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는 소연이를 사랑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셔.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소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침묵했던 것도, 모든 재산을 태수에게 맡긴 것도 소연이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